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 MC 김지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리 통증이 있으면 디스크, 관절염, 근육통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 원인에 다리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다리 혈관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인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영상학과 전문의 김용태 원장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흔히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시청자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언어일 텐데요. 간단하게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시죠? 예. 흔히들 영상학과 하면 엑스레이, CT, MRI를 판독하는, 즉 병을 진단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름도 그래서 진단방사선과였고요. 하지만 영상의학과가 진단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 영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일을 저희 인터벤션 영상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뭐냐?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란 말초 혈관 질환, 자궁근종, 전립선 비대증, 정맥류, 간암 등등의 많은 질환들을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혈관 속으로 머리카락 정도의 가는 기구를 넣어 영상 장비로 확인하면서 각 질환에 맞게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수술에 비해 전신 마취할 필요가 없고 절개를 하지 않으며 출혈이 거의 없는, 통증이 덜하고 회복이 빨라 보통 수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원장님, 그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터벤션 영상의학으로 다리 혈관 질환을 치료한다고 하셨어요. 예. 다리 혈관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예, 동맥은 몸의 각 기관이나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을 말합니다. 당연히 다리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동맥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다리나 발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병을 다리동맥 질환, 즉 다리동맥 협착병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다리동맥 협착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환자 사례 보시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는데 한 100m 정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종아리가 경련이 일어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그 자리에 좀 쉬고 있으면 증상이 없어지고 다시 100m 정도를 걸으면 이 증상이 재발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다리동맥 협착병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이처럼 혈관 내벽에 이물질이 없이 매끈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내강이 좁아지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쉬고 있을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혈액 공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계단을 오르거나 일정 거리에 걷는 운동을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의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동맥경화로 혈관의 내경이 감소하거나 막히게 되면 충분한 양의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동맥 협착병이 있는 환자는 쉬고 있을 때는 많은 혈액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가 일정 거리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혈액의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리에 경련과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조금 쉬면 혈액의 요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아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저희 전문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 다리동맥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간헐적 파행 말고 다른 증상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다리동맥 협착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헐적 파행 증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병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평상시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리 피부가 차갑게 되고 발가락 색깔이 검어지고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리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발이 완전히 썩게 되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앞서 말씀하신 우리 다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하다 보면 사실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질환과도 증상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 동맥 혈관 질환과 척추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감별하는 방법은 일단 다리동맥 협착병의 경우에는 간헐적 파행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 변화에 따른 통증이 가중되거나 이런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허리 디스크는 간헐적 파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보통 평상시에도 통증이 있으면서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증상 변화가 심하게 됩니다. 또한 다리 동맥 협착병의 경우에는 혈관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 사지 말단의 맥박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 잘 만져지지 않거나 약하게 만져지게 됩니다. 대신에 허리 디스크 경우는 혈관은 정상이기 때문에 맥박은 잘 만져지는 것이죠. 이런 증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다리 동맥 협착병의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다리 동맥 협착병의 원인은 가장 흔한 경우가 죽상 동맥 경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동맥 경화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 내강이 좁아지고 또한 혈관 벽 자체가 단단해지는 병입니다. 그 외에 혈관의 석회화나 당뇨병성 혈관증도 다리 협착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혈관증 같은 경우는 당뇨가 오래 지속이 되면 말초 혈관부터 망가지는 당뇨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다리 동맥 협착병은 어떤 경우에 잘 생기나요? 예, 여러 위험 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다리동맥 협착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맥경화가 잘 올 수 있는 상황이고 혈관이 잘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흡연하는 사람에게 또 잘 올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그 담배 성분 중에 혈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 있어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이런 질환이 잘 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에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런 병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지에 있는 혈관이나 심장에 있는 혈관이나 뇌혈관이나 어차피 똑같은 몸에 있는 혈관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혈관이 안 좋으면 나머지 혈관도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 혈관이 좋지 않든 심장 혈관이 좋지 않든 뇌 혈관이 좋지 않든 그 어느 혈관 하나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오시면 나머지 혈관에 대한 검사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검사를 통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리 동맥 협착병은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 다리동맥 협착병의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BI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지 말단 부위의 혈압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혈압을 비교를 해서 어느 한 부분의 혈압의 비율이 떨어지면 그 혈관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진단하는 게 ABI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는 우리 하지혈관 CT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진단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진단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맥에 조영제 주사를 맞고 우리 CT 촬영을 한 다음에 그를 혈관만 추출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 모양을 보고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환자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영제 사용에 굉장히 제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MRI를 위해서 우리 혈관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MRI를 이용해서 혈관 촬영을 하면 조영제라는 약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혈관 조영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 다음과 같은 이런 혈관의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다리 동맥 협착병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질환 약으로도 치료 가능한가요?
예,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먼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저지방식, 정기적 운동, 금연, 다리와 발의 청결 유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다리동맥 협착병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한 병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약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약, 혈압 조절제, 혈관 확장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몇 가지 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증상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예,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증상이 있어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경우는 50% 이상의 협착 내지는 폐색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생활습관 변화나 약으로 치료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수술적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중재적 인터벤션을 이용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중재적 인터벤션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는 경피적 혈관 성형술, 스텐트 삽입술, 죽종 절제술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방법들은 사타구니에 한 2mm 정도 내지는 3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흉터가 적고 전신 마취도 않고 시술 시간이 짧아 시술 후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여러 가지 인터벤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치료법 중에서는 단일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에 따라서 굉장히 인터벤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물론 시술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병변이 단순하면 대부분 혈관 성형술만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병변이 협착과 폐색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병변이 길면 혈관 성형수술로만으로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이나 죽종 절제술을 고려합니다. 스텐트 삽입의 경우에는 젊은 환자이거나 혈관의 움직임이 심한 부위, 예를 들어서 관절 부위 같은 부위에는 잘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텐트는 한번 삽입을 하면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활동량이 아주 많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 혈관을 사용해야 될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잘 삽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철사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게 부러지죠. 스텐트도 금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의 움직임이 심한 부위에는 스텐트를 잘 삽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지만 이 질환도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을 시행 후에 시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혈관들은 무릎 위쪽의 큰 혈관들 위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무릎 아래부터는 혈관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치료 기법들이 좀 다양해지거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예,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 가는 풍선 카테터와 의료용 철사의 개발로 인해 발등의 동맥, 심지어는 그 말단 이하 부위의 동맥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흔히 알고 계시는 당뇨발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혈관과 신경이 망가집니다. 망가진 신경 때문에 발이나 발가락에 상처가 쉽게 생깁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말초 혈관 손상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낫지 않고 악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고 이 또한 큰 상처이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절단 부위의 상처가 악화돼서 이번에는 발등을, 그 다음은 발 전체를, 그 후에는 무릎 아래의 다리를 절단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발의 최신 치료 경향은 신속하고 꼼꼼한 상처 치료와 더불어 적극적인 혈관 개통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뇨발의 혈관 성형수술을 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당뇨발의 상처 부위에 최대한의 혈액 공급이 되도록 하여 상처의 치료를 유도하고, 둘째로 수술적 치료 시 절단 부위를 최소화하고 수술 후 상처 치료에도 혈류 공급이 최대한 많이 되게 해서 치료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중재적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시술을 받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일단 환자분들을 치료 후에 면담을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치료 후에 저희 병원에서 처방을 약을 해드립니다. 그 약을 아주 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약은 항혈소판 제제고 이게 이제 다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절대 담배를 피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혈관 질환에 있어서 금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분이시다고 하면 이제 다리 혈관에 무리가 가는 자세, 예를 들어서 횡감하고 딱 방바닥에 앉는 자세, 이런 자세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원장님, 이렇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 다리 혈관을 튼튼하게 하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OX 퀴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동맥 질환도 가족력이나 같은 생활권에 있는 가족들이 걸리기 쉽다. OX 답해 주세요. 네, 옵니다. 그 이유는 위험인자의 고혈압, 당뇨와 같은 가족력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 있고 또한 흡연이나 고지혈증 같은 생활 습관과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동맥 협착병은 재발률이 높다. OX 답해 주세요. 이것도 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망가진 혈관은 다시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족 냉증이 심하다면 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OX로 답해 주세요. 이게 좀 애매한데 그래도 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맥 경화에 의한 동맥 질환에서 수족 냉증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다른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질병이 아닌지 감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중증 당뇨 환자는 발 건강을 위해서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게 좋다. OX로 답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X입니다. 당뇨 환자는 말초 혈관이 망가지는 것과 동시에 신경도 같이 망가집니다. 과도하게 뜨거운 찜질을 하더라도 신경이 망가지면 뜨거운 감각을 느끼지 못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또한 혈관의 상태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도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동맥 협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 OX로 답해 주세요. X입니다. 미리 복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초 혈관 질환이나 중풍, 심장병을 진단받으신 분들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이 잘 생기지 않게 해주지만 반대급부로 몸의 여러 장기의 출혈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분들만 드셔야 되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중재적 영상의학 치료는 수술 치료에 비해서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고 효과가 빠르다. OX로 답해 주세요. 거의 모든 시술이 2, 3mm의 작은 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신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이 적죠. 또한 상처가 거의 없고 수술과 달리 시술 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라이프 다리 동맥 혈관 질환의 중재적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다소 생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경험하는 매우 흔한 질환인 다리 동맥 질환.
하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발견만 한다면 수술 없이도 중재적 영상의학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와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정기검진을 받아보시고 예방과 적절한 진단 치료를 통해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영상의학과 김용태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앓고 있는 질병, 내가 궁금한 질병에 대해서 내용과 사연 접수해 주시면 전문가분과 함께 필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 꼭 필요한 정보만 찾아 전달드리는 건강라이프, 다음 이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